저는 그 당시에는 그 과정에서 상세히 알지 못했고, 최근 이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문제 학부형 참여 인턴십은 저나 제 배우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저희 아이가 재학 중이었던 그 고등학교의 담당 선생님이 만드시고 그 만드신 프로그램에 저희 아이가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그 교수님에게 저나 그 어느 누구도 연락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논문 과정에 있어서도 일저자라가 되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그 교수님께 또는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습니다. 그 당국대 그 교수님과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습니다. 그 장 교수님의 아이 역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서울대 그 센터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에 속해 있는 동아리가 그 센터 소속의 행정실에 연락해서 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13일에 그 후보자님께서 트위터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얼빠진 기자들이 중대범죄의 범행을 그 항변을 좀 받아보고 있다, 이러한 어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와 현재 상황이 좀 지금 다르다고 보시는지, 이제 검찰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여론에서는 좀 범죄 피의자로 판단 상황이 좀 비슷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17년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문제와 이 상황은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 당시엔 탄핵 문제가 논의된 시점에서 기자회견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은 전혀 그 상황과 다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검찰 수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입니다. 대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후보자 관악회 내지는 서울대학교 측에서 후보자님 딸을 특정한 특지장학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따님께서는 1년 내내 3억전만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혜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이 부분하고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따님께서 부산대 의전에 입학하시기 전에 서울대 의전원 2013년도에 응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네. 그 과정에서 그 서울대 당시 의대 학과장이셨던 강모 교수님께 후보자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이번에 우리 딸이 시험을 본다, 잘 좀 부탁한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갔습니다. 학부 전공과 대학원 전공이 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아이가 환경을 전공해서 외국에 유학을 가서 환경 전공을 하길 바랬습니다. 저희 아빠 입장에서는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는 환경을 전공할 것인지 의대를 갈 것인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을 제가 존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고 또 환경대학원 교수님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떤 가족이든 이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거나 장학회건 환경대학원 어느 누구에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저희 아이도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양쪽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2학기에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 아이가 제가 말씀드릴 수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좀 아팠습니다. 아팠고 또 의전원으로 가게 된 상태에서 이제 휴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비로소 이 장학금을 받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이제 학교를 휴학하게 되고 그렇다면 장학금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서 저희 아이가 서울대 장학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반납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대 장학회에서 다들 하기를 한 번 받은 장학금은 반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서울대 장학회 측에 이걸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학과장님께 우리 딸이 이번에 응시하는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그 해당 교수의 측근이 그 해당 교수가 그렇게 말했다는 걸 직접 들었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 적 없습니다. 네, 한 적 없고요. 저희 아이는 서울대 의전원에 1차는 붙었지만 2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도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서 이제 재검토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 후보자님이 잘 모른다고 하시지만서도 교수들이 서로 간에 형성하고 있는 그런
카르텔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 생각이 일단 궁금하고, 또 아까 모두 발언 중에 법무부 장관직을 공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정치적 거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얘기를 했고, 제가 과거 교수 시절 또 민정수석 시절에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저는 이외에 다른 어떤 뭐 정치를 한다 이런 관련해서는 첫째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민정수석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생각하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입시 문제인데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지금은 사실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당시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입학 사정관 제도가 들어오고, 당시에 정부나 학교나 언론 모두에서 인턴십을 하라고 대대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뭐 생활기록부든 뭐든 적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 제도를 우리 국가가, 우리 정부가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인턴십의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또는 저희 아이가 혜택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를 비난해 주십시오. 그 제도를 바꾸지 못했다. 왜 어른으로서 그런 제도를 방치했냐?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당시 입시 제도 하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인턴을 구해서 뛴 것, 그 자체를 두고 저희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좀 저로서는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애비로서 생각합니다. 과거의 조국과 현재의 조국의 공방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과거에 정의와 관련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조국은 그 과거의 조국에 반하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젊은이들은 분노하고 있고, 진보 꼰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장 사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젊은 시절부터 진보화 개혁을 꿈꾸었고, 그에 따라 그를 위해서 저 나름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이 문제나 주변 문제에서 불철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 소신을 밝히는 문제와 그 소신을 저의 전 삶에 관철시켰는가, 그렇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달게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저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 괴리에 대해서, 또 그 괴리로 인한 실망에 대해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지금 그 문제와 별도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저의 많은 한계, 훈결,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을 함으로써 그러한 실망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대 학생들이 계속 촛불 시위를 하고 후보자님의 사퇴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사퇴를 요구하는 서울대 학생이든 뭐 어느 대학 학생이든 간에 그 학생들의 그 비판의 내용을 듣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풀고 서로 소통하려면 소통을 하겠습니다. 저의 본의가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는 이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 거 안 된 걸 떠나서 평범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현재 의대 인턴들이나 레지던트 같은 이런 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 전공이 법이라서 이과 쪽, 여기 뭐 의학을 포함해서 이과 쪽의 1저자, 2저자 이런 것들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 보게 되면 고등학교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1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의아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논문을 책임 저자였었던 그 교수님께서 인터뷰한 걸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더니
당시 시점에는, 지금에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그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좀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리고 책임 교수의 그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연구윤리란 것이 갑자기 강화된 것이 아니라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점점 엄격해져 왔는데 당시 시점에는 그런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상하다고 보이고 저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장 교수님의 이 인터뷰한 걸 쭉 보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가 조금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논문들을 참여한 연구원들이 연구 성과,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번 검증과 과정에서 확인했던 것은 이 정도입니다. 제가 그 의대 인턴 레지던트의 공부는 잘 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난 한 3주간 워낙 많은 그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미루어 짐작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비판 역시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시 시점과 지금 시점 좀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건 사실 후보자에게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면 어느 법무장관 후보자보다 혹독한 언론 검증을 거치셨는데 왜 그렇게 언론 검증을 당해야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검찰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제 입으로 나오게 되면 그것이 향후 진행될 수사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께서 법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제가 답을 드리고 싶고요. 언론의 혹독한 검증, 저도 제가 이제 검증을 이 정도로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수많은 총리님, 총리 후보, 그 다음에 장관 후보도 계셨습니다만은 저 관련해서 언론 검증의 보도량을 보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도 너무도 많은 보도가 이렇게 쏟아져서 그 중에서 부분 진실도 있고 완전 허위도 있는데 아무리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도 반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겠습니다. 또 한편 그렇지만 제가 모두에 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보도 내용 중에서 명백한 허위가 발견된 것은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제공해드렸던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 점도 한번 언론인 여러분도 한번 저희가 공개적으로 제공했던 보도 자료도 한번 봐주시면 저로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약간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제 처가 그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은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듣고 그러면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느냐라고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펀드 투자, 사모펀드를 포함한 것입니다. 허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그 경제나 경영이 잘 모르기 때문인데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모펀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애초에 사실 알지를 못한 정도입니다. 근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그 문제의 사모펀드 회사가 공식적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의 오촌 조카는 저희 집안의 장손에 해당됩니다. 제사 때 1년에 한 번 또는 많아야 한 2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저희 집안에서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그 친구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별 주식에 있던 주식을 제 처가 팔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을 때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겠죠. 물론 또 다른 펀드 매니저, 원래 거래하던 펀드 매니저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에 넣었고, 그렇지만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제가 그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을 한번 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건 그 회사에서 많은 언론에서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 펀드 회사에서 운영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느냐, 투자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디 투자했는 걸 알려줬을 거 아니겠느냐, 당신들이 그걸 보지 않았겠느냐라고 한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도 이번 2, 3주 사이에 그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게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블라인드 펀드란 말 자체를 이번에 알았는데, 애초에 그 펀드의 운영상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것이 알려주면 불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후보자께서는 그렇게 해명하시지만 이미 그 후보자 부인과 그리고 아들 그리고 딸 그리고 처남까지도 그 후보자 부인이 돈을 빌려줘서 그 펀드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펀드의 주요 그 주주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 후보자 일가가 그 펀드 운영에 관여하면서 그 블라인드 원칙을 위배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점은 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찰에서 그 펀드 회사를 압수수색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서 각종 서류가 나왔을 것이라고 보고 분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문제의 제 처남도 제 돈을 빌려서 0.99%인가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체로 저는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국민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따님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이제 후보자님께서 출근길에 이제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그런 해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오히려 그 답변을 듣고 더 무력해진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기회의 평등과 가정의 공정을 강조했던 이 정부의 기조에 비춰봤을 때 과연 적격한 인사라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소명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따끔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근길에 그 말을 했던 것은 저희 아이와 관련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예 부정 입학이다라고 비판과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정 입학이라는 얘기는 불법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답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별도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아무리 그 당시에 적법이고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비하면 저나 저희 아이가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건 뭐냐면, 저희 사무실에 어떤 봉투가 하나 왔습니다. 흑수저 청년 세대들이 저한테 연단 요청을 해서 봉투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나이는 모르지만 대략 저희 딸아이 나이하고 비슷한 청년들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그런 당시에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그 흑수저 청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지금도 그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지금 이 일이 다 마무리되면 제가 후보에서 임명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와 무관하게 언론인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제 배우자가 그 투자한 펀드건 또는 저희 아이가 받았던 장학금이든 다 저는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흑수저 청년이건 또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장학금이든 뭐든 간에 환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그 마음이 위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거치 문제와 관계없이 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 이 문제 그 역시 아주 따끔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삶을 스스로 돌아보았습니다. 이른바 이제 세상에서 많이 얘기하는 뭐 386 또는 586 세대의 일원입니다. 당시 군부 독재 정권과 맞서서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학생이 아니라 어른이 성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 뒤로 정치적 민주화에는 관심을 막 가지면서도 지금 이런 불평등의 문제, 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문제는 제가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정치적 민주화의 문제만 신경 썼던 것이 아닌가, 이런 후회와 반성을 해봅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가 정치적 민주주의가 만개 상태입니다. 대통령을 공산주의자고 얘기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청와대 앞에서 어떠한 시위가 일어나도 막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정치적 민주화는 거의 OECD 최고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 민주화가 만개를 했습니다만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부익부 비리비 문제 등은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그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과거 정치적 민주화를 외쳤고 진보화 개혁을 외쳐놓고 이런 부의 불평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장서서 나서지 못했던 점, 그리고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입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합니다. 향후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 역시 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장학금은 어찌 받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장학금 받은 사람이 왜 받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장학금을 수령했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 받을 때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따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부산 의전원 장학금도 비슷한데 유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장학금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대학원 장학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 말씀, 환경대학원에서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가 그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다른 어떤 한 학생이 받지 못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저는 1학기 장학금을 받았을 때 사실 알지도 못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제가 이런 아이나 집안 문제, 이런 문제에 별로 소홀히 하는 남편이고 아빠였다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제 일에 바빠서 장학금이나 이런 문제를 잘 알지는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가 알게 된 거는 아까 다른 기자님의 질문에 답했습니다만은 2학기 때 휴학을 하게 되면서 장학금 문제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되었고, 장학금 반납이 어렵다는 얘기를 동창회 측으로 듣고 확인한 것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마 압수수색을 하든지 해서 나오겠죠. 만약에 저희 아이가 신청서를 작성을 했다면 신청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의 거짓말이 바로 드러날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제가 전화를 했다면, 동창회장 누구에게, 동창회 사무국장 누구에게 전화를 했다면 통신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 의료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 역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라는 점을 발표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제가 저 아이의 장학금에 관련해서 제가 연락을 했다거나 부탁을 했다거나 있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에게 장학금을 준 교수님께서 곤욕을 치르신다는 얘기를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분으로서는 자신의 선친께서 돌아가셔서 선친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사적으로 만든 장학금이다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적과 관계없는 장학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낙제를 했는데 왜 받았냐, 한 과목 F를 받아서 낙제를 했는데 왜 받았냐가 아니라 그 요건기업 확인해 보니까 낙제를 해서 저희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줬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걸 하나하나 경위를 따져서 이게 다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제가 만약에 지금도 돌이켜봐서 알았더라면 애초에 받지 않도록 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구애를 합니다. 그 돈이 필요해서 그 장학금을 꼭 받아서 그 돈이 필요해서 아둥바둥 그 돈을 챙겨야겠다고 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장학금까지 포함해서 이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 딸이 받은 혜택을 어디로 다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오촌 조카분께서 출국한 걸로 알려졌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그 이후에 따로 연락을 취해 보신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전 제 오촌 조카하고 전화 연락을 한 적이 별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1년에 한 번 정도 제사 때 제가 그 오촌 조카 집에 가서 저희 그 조카가 장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꼬박꼬박 가진 못하고 제사 때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사이입니다. 조카분께서 수사를 앞두고 일부러 도피한 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촌 조카분한테 귀국을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해 소명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셨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저는 뭐 국민 여러분께 그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검찰에서도 그 노력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오촌 조카에 전화를 하게 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촌 조카 전화를 해서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를 아마 묻게 되실 겁니다. 전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개된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오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기됐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나 이런 따님의 어떤 장학금 문제 등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불찰들이 사퇴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시진 않으신지요? 그 비판의 취지 차갑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모두 말씀해서 이미 밝혔습니다마는 공직자, 고위공직자 후보, 장관 후보에 거치는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비판이 있고 그 비판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또는 다른 여러 정부기관의 교육기관, 관련 기관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와 별도로 저희 거치 문제는 제가 쉽사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겁게 행동하겠습니다. 그 이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3주간의 혹독한 검증 과정에서도 인사청문회를 바란다라고 계속 그 말밖에 할 수 없고 결국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은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가 침묵을 할 수밖에 하고 거치 문제를 표명하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